네, 정말 중요한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기업 보고 방식 그리고 리스크 등 중요한 메시지들을 몸소 전달해 주셨던 귀중한 발표였습니다. 벌써 마지막 순서인데요. 정보통신이 산업의 중심이 된 시대에서 새로운 자산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바로 디지털 자산입니다. 디지털 자산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이번 포럼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조재박 부대표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재박 부대표님께서는 전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 민간위원님이셨으며 현재는 금융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삼전 KPMG 부대표로서 디지털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재박입니다. 저도 많은 포럼 발표를 해봤지만 오늘 같이 글로벌 경제, 또 한국 경제, 중국 리스크, 또 ESG에 이어서 저희 디지털까지 이렇게 커버하는 이런 폭넓은 주제를 다루는 포럼은 정말 드문 포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세션이고요. 오늘은 어찌됐건 최근에 디지털 쪽에서도 이제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 관련돼서 이제 많은 또 논의가 있고 또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이제 규제 프레임워크가 또 도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사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상 어떻게 보면 약간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좀 입문부터 해서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 규모나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이라고 일단 좀 말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게 가상 자산이란 얘기도 되게 많이 썼었고요. 또 가상 화폐 얘기도 되게 많이 썼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포괄을 해서 디지털 형태로 기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암호화가 돼서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분산 원장으로 관리가 되는 그러한 자산들을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것들 또 어떻게 보면 뒤에 나오는 STO 같이 증권 토큰화나 토큰에 대한 부분들 또 CBDC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일컫는 용어로 일단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분류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분류가 보면 이제 토큰이냐 코인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코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메인넷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OS라고 하죠. 운영 체제 같은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인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코인에 타고 이제 어떤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토큰이라고 하는 분류를 크게 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 분류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활용 목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분류를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해서 이제 STO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시큐리티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최근에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산에 대한 유동화 관점, 원래는 뭐 부동산이나 항공기나 배나 큰 자산들에 대해서 이걸 셀다운하는 것, 좀 나눠서 팔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또 그 자산을 갖다가 매칭하는 부분들 이런 쪽으로 이제 자산 관련된 토큰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원래 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지불형 토큰들, 이제 페이먼트를 위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류들은 이제 미카라든지 EU나 미국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들이 지불을 위한 건지 아니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가치가 이제 스테이블한 형태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자산하고 매핑이 되는지 크게 한 3가지 정도 분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분류는 이제 비트코인이 워낙 다미넌트한 그런 이제 코인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냐 아니냐 나머지 것들이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고 컨설팅을 지금 이제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백서를 좀 봤었습니다. 그때 한창 오래전에 봤었을 때 와 이거는 기술이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대칭형 우리 암호 알고리즘 공개 키나 이제 개인 키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비대칭형 암호 알고리즘과 또 해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단 방향으로 이제 숫자를 만드는 그러한 컴퓨터공학 기술을 활용을 해서 되게 참 예술적으로 그걸 잘 조합을 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 전공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 과연 비트코인이 이렇게 잘 아카데믹하게는 잘 구성이 돼 있지만
이게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도 좀 있었었고요. 근데 이제 현재 보시면 그 작년도 2011년도 11월 달에 글로벌하게 크립토커런시 디지털 자산의 이제 하나겠죠. 디지털 크립토커런시라고 하는 암호화폐의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이 한 3조 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치면 4천조가 넘는 금액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어찌됐건 미국의 이제 유동화 긴축에 대한 부분들, 또 최근에 그 테라 루나 사태 이런 부분들이 좀 터지면서 지금 이제 시총 자체가 좀 많이 줄어서 1조 달러 수준으로 그때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로 좀 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1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냐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35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보면 1조 달러면 이게 1,400조니까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시면 애플의 지금 시가총액이 2.3조 달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환율로 치면 3,400조 정도죠. 또 그거에 놓고 보면 아직 반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든 암호화폐를 통틀어서 디지털 자산을 봤을 때도 아직 애플의 절반도 안 되는구나.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정도 그 자산의 포지셔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다변화된 부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그 12월 달 기준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 이런 암호화폐 중에서 한 66%가 넘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한 41%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암호화폐들이 많이 부상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좀 생긴 것 같고요. 뭐 특이하게 보실 만한 점은 이제 두 번째 있는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이제 괄목 상대할 만큼 비중이 이제 많이 올라갔죠. 거의 한 18% 정도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뭐 이제 테더나 네 번째 있는 USD 코인이나 여섯 번째 있는 이제 바이낸스 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탑 10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세 개나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그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을 갖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암호화폐로 국한해서 볼 거냐? 사실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이제 형태, 유형인 것 같고요. 이 디지털 자산의 활용 범위나 아니면 유스 케이스는 향후 훨씬 더 좀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첫 번째 것도 보시면 이제 커스터디라고 하는 비즈니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라이빗 키를 갖다가 잘 관리해 주는 부분이 이제 수탁, 커스터디 업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또 생각해 보시면 그 암호 키에 대한 부분들, 개인 키에 대한 부분들을 수탁을 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물 자산에 대해서 기존의 수탁하고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실물 자산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 또 더 나가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그 1월 달부터 도입을 했고요. 금융 마이데이터가 도입이 돼 있고,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나 또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또 기타 이제 마이데이터들이 더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개인에 대한 데이터 주권, 이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개인이 만드는 컨텐츠나 데이터에 대한 주권들을 개인이 가지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세계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그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들이 개인 키에 대한 커스터디도 있지만 실물 자산 더 넘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그러한 이제 커스터디까지 확대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하나의 또 그 유스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STO라고 하는 부분들도 기존에 저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부분들은 과연 그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 기타의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실제적인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이 또 내재화가 돼 있고 매핑이 돼 있느냐, 사실 그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1등, 2등 이러한 코인들은 뭐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같이 그 매개체의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것들은 또 그 매개체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코인들에 대해서는 과연 이 부분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항상 논란이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STO라고 하는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증권형 토큰이죠. 실물 자산이 있고 그 부분들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드는 매개체 역할, 그런 토큰이다 보니까 향후에는 이제 어찌됐건 실물 자산들에 대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매핑을 하고 그 부분들을 또 나눠서 소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큰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서 또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제 NFT 같은 경우도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그 블록체인이나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은 보면 1대1로 매핑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동전이나 어떤 현금을 쓰듯이 이게 가치의 교환의 수단은 또 됐었지만 이 부분들이 어떤 매개가 되는 부분들은 아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1대1로 매개해주는 역할, NFT에 대한 역할들이 좀 더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뭐 디파이나 거래소에 대한 부분들까지 계속 비즈니스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단순히 이런 부분들이 그럼 디지털 자산이나 블록체인을 하는 회사들만의 무대냐,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이제 DBS 같은 경우 DBS가 이제 그 10월달 시총 기준으로는 86조 원 정도 되는 우리나라 그 4대 금융 지주랑 그 카카오뱅크를 합친 시총보다 한 30% 이상 많은 그런 이제 싱가포르 최대 은행입니다. 거기에서는 그 이제 올해 그 DDEX라고 해서 DBS 디지털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DBS 디지털 거래소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오픈을 했고요. 그 오픈을 하면서 당연히 이제 그 고객 보호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산이 있는 고객들 아니면 이제 B2B에 대한 부분들 대상으로 일단 오픈을 했고, 더 약간 좀 흥미로운 사실은 거기에 지분 10% 정도는 또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약간 좀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그 DBS나 다른 유수의 금융기관들 보시면 커스터디 업무나 STO에 대해서는 이미 투자를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그 큰 의미는 저희가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최근에 아마 웹 3.0이라는 말씀을 간혹 들어보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웹 1.0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1980년대 후반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환경을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 2.0이라고 하는 것들은 최근에 많이 보시는 이제 SNS나 포털 같이 이제 양방향으로 교류를 하고 이제 그 소비자가 실제 내가 만드는 컨텐츠를 생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플랫폼에 올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공유가 되고 활용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가 웹 2.0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웹 3.0은 아직은 조금 더 이제 아이디에이션이고 아직은 조금 더 있는 미래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웹 3.0의 사상은 이제 이런 겁니다. 웹 2.0에서 그 사람들이 내가 만든 컨텐츠, 내가 만든 데이터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 돈은 누가 버는지, 결국 그 데이터나 컨텐츠에 대한 소유를 내가 가져갈 수 있는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직접 만든 데이터나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가져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공유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웹 3.0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웹 3.0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게 놓고 보면 또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탈중앙화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나라도 있지만 그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같이 그 데이터에 대한 주권, 또 정보 주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더 많이 부여하겠다 이런 맥락과 어울려서 결국은 이제 웹 3.0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모습 또 어떤 그 서비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이나 이런 사상으로 갈 거라고는 많은 분들께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웹 3.0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탈중앙화나 데이터 주권 또 보안성에 대한 부분들, 신뢰에 대한 부여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중요한 기술이 이제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디지털 커런시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봤지만 향후에는 그걸 넘어서 향후 웹 3.0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탈중앙화나 데이터 주권 확보에 있어서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좀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 앞서 그 비트코인 잠깐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비트코인 시세 그 최근에 그 2000년도부터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로 되게 다이나믹합니다.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과연 금융 자산으로 보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을 만큼 그런 좀 스펙트럼이 다양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보시면 한 19,000달러에서 한 23,000달러 정도,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 가격이 한 21,000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은 최근엔 좀 안정화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이제 사기업 뭐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아니면 이제 상장 기업 뭐 이런 쪽에서도 투자를 한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아직은 그 부분 자체가 좀 미미하긴 하지만 그 국가나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이 투자한 부분들이 한 140억 달러 정도, 아직은 한 20조 정도이기 때문에 미미하긴 하지만
그런 형태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STO나 아니면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실제 직접 투자라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저희가 암호화폐 중에서 시가총액 4등으로 말씀드렸던 USDC죠. USD 코인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JP 모건 같이 미국 최대 은행에서도 DBS랑 같이 또 테마섹과 같이 이제 국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파르티오르라고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 펀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크립토 펀드에 대한 부분들도 유입이 되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고요. 그 NFT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작년도 많이 회자가 됐던 이제 그 NFT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1,000억이라고 팔렸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도 믿기 힘들지만 그 NFT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앞서 말씀드렸던 그 NFT 상품뿐만 아니라 실제 게임이나 아니면 메타버스나 아니면 이제 수집품이나 이런 쪽에서 그 작년에 거래된 양들을 보시면 NFT라고 하는 부분들도 정말 이제 1대1 매핑을 통해서 어떤 상품,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민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거래되는 장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 그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형태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거는 그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숫자가 2015년도부터 그다음 현재까지 한 18배 정도 증가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당연히 크립토 커런시가 이렇게 10,000개까지 많아지게 되면 어떠한 부분이 예상이 되십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옥석 가리기나 또 버블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오른쪽도 보시면 이제 거래량 자체도 작년도에 거의 하루에 그 7천억 불 정도까지도 저희가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 비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좀 더 다변화되고 있는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놓고 보면 작년도 기준으로도 이제 실제 실사용자가 한 500만이 좀 넘는 시장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평균 거래 금액이 11조 원에서 12조 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약간 무시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법 제도가 이제 필요한 이미 그런 부분들이 진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거래 대금 측면에서 그 올해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작년에 11조, 12조라고 하는 금액에서 지금은 이제 1Q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정도로 떨어졌고요. 2Q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조 정도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하루에 한 4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있는 시장으로 보입니다. 그 시장 점유율 저희가 이제 거래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하고 2021년 우리가 탑2가 그 업비트랑 빗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 개 거래소에 대해서도 2020년, 21년이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아마 올해는 이제 다시 좀 많이 이거보다는 떨어지겠죠. 근데 저희가 또 하나 시사할 수 있는 바는 앞서 이제 증권형 토큰 얘기를 많이 드렸고 뒤에 법제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해서 또 작년 올해까지는 이 판도로 갔지만 향후는 이제 그 증권형 토큰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자본시장법 규제 안에서 움직여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라이선스나 향후에 또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좀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또 하나의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당연히 이제 상위 그 검색하는 자산은 국내 같은 경우에도 한 68% 정도는 이제 여전히 비트코인을 검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리는 이게 80%가 넘게 비트코인을 검색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이더리움이나 그 타 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글로벌보다는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자산의 10% 미만이 대부분이고요. 아직 시작한 지도 한 6개월 미만이 또 대부분인 걸 봐서 아직도 여전히 디지털 자산 시장은 좀 초창기 시장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동향 및 시사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3조 달러까지 갔다가 크립토커런시만 해도 이제 1조 달러 미만 수준으로 좀 떨어졌고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주요하게 보실 점은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 실물 자산과 매핑이 되는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쪽에 대한 자산들이 많이 부상을 했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마 아시겠지만 5월달에 테라 루나 사태가 저희가 터졌고요. 결국 테라가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 USD하고 1대1로 매핑이 되는 코인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자산이 준거가 된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으로 그 부분들 루나라고 하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그 코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것들 매핑을 해서 유동성을 조절했기 때문에 사실 그 거기에 대한 약한 고리가 깨지게 되면 또 글로벌한 유동성 좀 긴축과 맞물려서 이 사태가 좀 터진 것 같고요. 향후 이런 부분들이 터지면서 사실 이제 문제 의식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 우리 국민들한테 아니면 사람들한테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스테이블하지 않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60조, 70조가 되는 테라 루나만 해도 그 정도 시장이 임팩트가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제도를 만들어야 이게 국민들에 대한 보호도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업에 대한 지능도 될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최근에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테라 루나나 셀시우스나 이런 사태를 거치면서 좀 이제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EU에서는 이제 미카라고 하는 규제를 이제 만들었고 이번 달에 경제통화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크게 놓고 봤을 때 그 자산에 대해서 중고 토큰, 그러니까 SL 레퍼런스 토큰이라고 해서 이제 증권형 토큰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 또 이머니 토큰이라고 해서 CBDC 같이 전자화폐 형태로 줄 수 있는 화폐하고 매핑이 되는 그런 토큰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를 좀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큰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자산이 안전 자산이고 그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훨씬 강력한 이제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위에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나 기타 토큰에 대해서는 이제 백서 발행이나 등록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차등화된 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를 완전히 죽이겠다가 아니라 보호를 하면서 이런 발행이나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것들을 육성을 하겠다가 기존 기조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도 그 지난달에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소비자나 투자자 기업 보호에 대한 것들, 또 안전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촉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책임 있는 혁신 추진, 또 글로벌 금융 리더십 및 경쟁력 강화, 또 CBDC 같이 향후 미국이 계속 금융에 대한 패권들,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이 향후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지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가 필요한 산업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들, 진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모티베이션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골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저희가 이제 특근법 통해서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계시고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대한 것도 아마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될 걸로 이미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이제 규제 수준을 보시면 그 뭐 미국이나 이제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경우, 특히 뭐 스위스 같은 경우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부분이고요. 아직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제도를 좀 정비하고 있는 단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어떤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규제 동향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놓고 보면 그 증권형 토큰 또 비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제 분류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증권형 토큰은 이제 뮤직하우에서도 보셨겠지만 증권형 토큰인 경우에 이제 자본시장법 적용을 좀 받을 거고요. 그럼 현재는 그 증권형 토큰 말고 비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그런 소비자 보호를 하고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이 그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거 자산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들이 어디에 잘 보관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가 될 예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저희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고 또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금융위원회 안에 설치를 해서 이제 보호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디지털 자산으로 보면 또 이게 약간 투기의 스페큘레이션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A, B, CD라고 저희가 디지털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A가 AI고요, B가 이제 블록체인, C가 클라우드, D가 이제 데이터인데 어떻게 보면 C라고 하는 클라우드는 전체적인 디지털 시대 또 플랫폼 이코노미에서 인프라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일 위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데이터나 AI 기반으로 컨텐츠나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뭐 재료 역할을 하겠죠. 그럼 중간에서 이제 프로세싱을 하는 큰 축이 중에 하나가 이제 블록체인이 될 거라고 모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데이터나 컨텐츠를 갖다가 유통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 거래를 시켜주고 신뢰를 부여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의 큰 하나의 좀 발전 방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능 관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되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이제 투자자 보호나 증권형 토큰, 비증권형 토큰을 나누고 특히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나머지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서 잘 보호가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ABCD 역할을 놓고 봤을 때 B라고 하는 부분들이 단순히 이제 크립토 커런시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향후에 이제 디지털 시대 또 플랫폼 이코노미나 데이터 이코노미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 통화청의 그 라비 메논 총재가 8월달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싱가포르도 그 이쪽에 대한 규제를 점점 만들고 좀 후진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했던 얘기가 그 어떻게 보면 디지털 에셋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yes to 디지털 에셋 이노베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no to 크립토 그 커런시 스페큘레이션 암호화폐에 대한 스페큘레이션 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이쪽에 대한 업에 대한 활성화는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그 아까 그 인구 얘기도 하셨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라서 봤을 때도 현재 우리 65세 이상 인구가 17.5%고요. 2070년도에는 그게 46%가 넘게 됩니다. 그럼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갖고 있는 이런 기술이나 자본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미래 먹거리를 뭘로 만들 거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엄격한 소비자 보호 너무 당연하고 같이 또 지능이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저희가 밸런스 있게 그 전체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만들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뿐만 아니라 정금법이나 아니면 개인 신용정보보호법이나 신용정보법이나 이런 쪽에서 같이 그런 규제적인 테두리가 만들어지면 좀 더 활성화하면서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